자, 여러분, 우리 저번 시간까지 자료 수집 방법 5가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기억나죠? 뭐 있었죠? 질문지법, 면접법, 참여관찰법, 실험법, 문헌연구법. 잘 알고 있네요. 자, 그 5가지 방법의 특징과 장단점에 대해서 배웠는데, 자, 이번 시간에는 이 자료 수집 방법 활용 시 유의사항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이미 했습니다. 했고, 단점과 조금 추가시켜서 비교해 보면 되는데, 자, 먼저 대표성을 가지는 잠시만요. 자, 대표성을 가지는 표본 추출이라고 나와 있네요. 자, 이거 어떤 방법이었죠? 저 질문지법에서 필요한 내용이었죠. 자, 질문지는 우리 다수를 대상으로 한다고 했었어요. 다수를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전체 집단을 연구할 수 있는데 그 모집단을 모두 다 연구하기는 너무 힘들다. 시간과 비용도 많이 든다. 그래서 대표할 수 있는 표본 집단을 뽑는다라고 했었죠. 표본 집단은 이 모집단을 어떻게 할 수 있어야 된다? 대표할 수 있어야 된다 했었죠. 그래서 자, 질문지를 할 때는 대표성을 가지는 표본을 추출할 필요가 있다. 다음 라포 형성, 사전계획 가대 융통성 있는 진행. 어떤 자료 수집 방법에 관한 설명인가요? 그렇죠. 면접법에 관한 설명이죠. 자, 질문지는 익명성이 있기 때문에 좀 민감한 대답도 할 수 있는데 면접법은 누가 대답하는지 확실하게 알아요. 그러면 민감한 대답은 서로 라포,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지 않다면 있는 그대로 드러내기 힘들겠죠. 그래서 라포 형성이 중요하고, 자, 사전 계획하되 융통성 있는 진행. 자, 틀을 있긴 하지만 융통성을 가질 수 있대요. 계속 추가로 설명할 수도 있고, 내가 계획하지 않았지만 독특한 답이 나와서 그거에 대해서 계속 질문해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즉 융통성 있는 진행도 가능하대요. 융통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구조화일까요? 비구조화일까요? 그렇죠. 비구조화된 방법이라고 했었죠. 참고로 참여관찰법과 비교했을 때 뭐가 더 비구조하다? 참여관찰법이 더 비구조하다고 했었죠. 왜? 그 있는 그대로를 내가 관찰해야 되니까. 이거는 계획을 하되 어느 정도 틀에서 벗어난 행동을 할 수 있을 거니까. 자, 다음 연구 대상자를 변화시키기 위한 개입을 하면 안 된다. 바로 뭐에 관한 설명? 참여 관찰법이죠. 참여 관찰법은 내가 있는 그대로를 관찰하는 거지 내가 개입해서 변화시키기 위한 게 아니잖아요. 맞죠? 다음 주제가 윤리적인가? 누구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인간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윤리적인 문제가 발생한다. 인간을 대상으로 뭘 하기 때문에? 그렇죠. 실험을 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가둬 놓고 실험할 수도 없고 또는 법적인 문제도 발생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주제가 윤리적인가도 생각을 해서 실험 방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 한번 잘 판단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다음 이 실험법과 이 질문지법은 구조화된 측면에서 본다면 뭐가 더 구조화되어 있냐라고 본다면 자, 우리 질문지는 질문지라는 틀이 필요하고 실험법은 통제를 해야 될 거예요. 맞죠? 완벽하게 통제 집단과 실험 집단의 구분도 해야 될 거고. 그러면 뭐가 더 구조화되어 있을까요? 그렇죠. 실험법이 더 구조화되어 있다라고 보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이 4가지 자료 수집 방법, 여기 문헌 연구는 밑에 이거네요. 자, 문헌 연구와 관련해서는 우리 앞부분에서 객관적인 문헌도 있고 주관적인 문헌도 있다고 했었어요. 맞죠? 그러면 그런 문헌들을 뭐 하나만 가지고 오는 게 아니고 다양하게 가지고 와서 비교해서 현재 더 나은 자료 수집 방법과도 연관시킬 수가 있겠죠. 맞죠? 게다가 위에 있는 질문지법 하나만 쓰는 것도 아니고 면접법을 같이 쓸 수도 있을 것이고 참여관찰법과 질문지를 같이 쓸 수도 있을 것이고 한 가지 방법만 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질문지를 작성할 때 유의사항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질문지법이라고 보면 되는데 자, 질문지법에는 크게 7가지 유의사항을 꼭 지켜야 됩니다.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질문지 하고 싶다고 했어요? 하기 싫다고 했어요? 그렇죠. 별로 하고 싶지 않죠. 귀찮아요. 자, 그러면 질문지 문항을 묻는데 우리 국어, 언어 영역, 수능에서 언어 영역 한번 생각해 봐요. 질문지 엄청 길어요. 지문 내용이. 그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그래서 간결하게 짧게 해야 된다. 다음
질문지는 부연 설명할 수 있다 없다? 그렇죠. 부연 설명이 곤란하다고 했었어요. 그러면 한번 봐요. 당신은 인터넷을 몇 시간 사용합니까? 라는 질문지를 내가 만들었어요. 간단하죠? 간단했는데, 자, 이렇게 만들었는데, 내가 이제 질문지 작성하려고 하니까, 이거 하루에 몇 시간을 묻는 거냐? 일주일이냐? 한 달이냐? 지금 확실하게 기준이 안 잡혀있잖아요. 그러면, 저요, 이거 하루에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다고 했어? 없다고 했어요? 없다고 했었죠. 곤란한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하루를 하고, 어떤 사람은 일주일하고, 어떤 사람은 한 달을 기준으로 잡았다면은 결론은 다르게 나오겠죠. 부연 설명할 필요 없이 명확해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하루에 이렇게 명확하게 물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다음 적절한 난이도. 자, 중학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는데 한자를 섞어서 질문을 한다. 곤란하겠죠? 그 대상자한테 적절하게. 다음 가치는 개입되면 안 된다고 했었죠. 예를 들어서 자, 나는 A 제품을 써보니까 고장이 많이 났습니다. 당신은 A 제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벌써 내 의견이 개입돼 있어요. 이거 고장 잘 나는 거야. 니 이거 어떻게 생각해? 그러면 좋게 쓰고 있는 사람들도 그거 고장 잘 나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맞죠? 그래서 그런 말 없이 그냥 딱 물어볼 수 있는 내 가치가 개입되지 않고 사실적인 내용만 물어봐야 된다는 얘기가 될 거예요. 다음 한 문제의 한 문항.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에요. 당신은 하루에 스마트폰과 TV를 몇 시간 봅니까? 라고 물었대요. 그러면 스마트폰을 묻는 거예요? TV를 묻는 거예요? 두 개의 합을 묻는 거예요? 모르겠죠. 그냥 당신은 하루에 스마트폰을 몇 시간 봅니까? 당신은 하루에 TV를 몇 시간 봅니까? 이렇게 따로 물으면 되지 한 문항에 합쳐서 물을 필요는 없는 거죠. 그래서 한 문제에는 한 문항을 물어야 된다. 다음 배타성. 자, 다른 말로 중복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위와 같은 질문을 했어요. 대답이 1번 1시간 이하, 2번 1시간 초과 3시간 이하, 3번 3시간 이상, 5시간 이하 등등등 이렇게 만들었대요. 여기 뭐가 문제예요? 3시간 이하와 3시간 이상 문제 있죠. 나는 3시간 딱 본다면 2번 체크해야 돼요? 3번 체크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2번, 어떤 사람은 3번 다 다를 거예요. 그러면 다른 결과가 나오잖아요. 맞죠? 그러면 이럴 때는 어떻게 해줘야 돼요? 여기는 미만이라고 하든지 여기가 이하라 했다면 여기는 초과로 하든지 맞죠? 그래서 서로 중복되는 경우가 없어야 될 거예요. 다음 포괄성이라고 했는데요. 모든 경우에 수를 포함해야 된다. 자, 똑같아요. 몇 시간 사용합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를 들어서 1번 1시간 이상, 2번 1시간 초과 3시간 포괄성이니까 미만, 3번 3시간 이상에서 5시간 쭉 해서 5번 8시간 이상 10시간 미만 이렇게 나왔대요. 이게 끝이에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나는 11시간 쓰는데 하루 종일 게임 하는데 그런 사람은 체크할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게 할 경우는 모든 경우의 수를 포함하지 못했죠. 즉 포괄성에 약간의 문제가 있다고 보면 될 거예요. 그래서 질문지를 만들 때는 다음과 같은 7가지를 잘 생각해서 만들어야지 제대로 된 질문지를 만들 수 있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해됐죠? 자, 다음 우리 자료 수집 방법을 선택하는 그에 대해서 한번 볼 텐데 이미 앞부분에서 설명을 했어요. 자, 우리 인과관계를 파악하기가 쉽고 객관적인 연구를 하는 자료 수집은 뭐였죠? 특히 인과관계를 파악 잘하는 거는 뭐? 실험법이었죠. 원인 결과 가지고 하는 거니까 객관적인 연구 수치로 쫙 나타낼 수 있는 게 질문지법이었죠. 맞죠? 그래서 자, 첫 번째 인과관계 파악하기가 쉽고 객관적인 연구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실험법과 질문지법에 관한 건데 우리 이 두 가지는 앞에서 양적 연구에 많이 사용된다 했던 거 기억나요? 양적 연구 방법에서 하고 다음에 뒤에서 설명할 거니까 넘어갑시다 라고 했었는데 우리 실험법과 질문지법은 위와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양적 연구에 많이 사용할 겁니다. 다음 주관적 세계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은 자 먼저 면접법 깊이 있게 연구할 수 있다 했었죠. 다음 참여관찰법 있는 그대로 내가 가서 기록을 하는 거예요. 맞죠? 이 두 가지 방법. 그럼 이 두 가지 방법은 어떤 연구 방법? 질적 연구 방법에서 많이 쓰이는 거다라고 보면 될 겁니다. 저 앞에서 했던 거예요. 다음 다양한 자료의 유형이라고 했을 때 우리 앞부분에서 뭐 논문, 일기 이런 거 했는데 논문 같은 경우에는 양적, 일기 같은 경우에는 질적 연구에 사용 많이 한다고 했었죠. 맞죠? 그래서 자 이런 문헌 연구법은 양적 연구에도 쓰이고 질적 연구에도 쓰일 수 있고 그래서 다양한 형태의 유형은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그 특성에 맞는 연구 방법에 적용시켜서 하면 된다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것으로 우리 자료 수집 방법과 관련된 총 3차 시의 수업을 마쳤습니다. 자, 다음에는 새로운 단원 우리 1-4단원이 되겠네요. 4단에 대해서 수업을 한번 해보도록 합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